네,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장애 인식 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한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부울경 권역에서 당사자들이 처음 참여하는 토론회입니다.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부 순서로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솔직하고 자유롭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펴냈는데요. 그 발표에 보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라며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편견이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정신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가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것 같은데요. 주위에서 또는 살아오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중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토론자로 윤남섬 씨,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신장애인들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알고 보면 모두 순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 다른 분들도 잘못된 인식과 관련해서 윤남순 씨가 말씀하신 외에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미주 국장님. 귀신 들려 그렇다 하여 어느 집이고 구슬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고 주변에서도 어지가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1세기 살면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 심성이 착하고 어질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착한 정신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중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로 힘든 주변인이 바로 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민채 국장님, 정신장애 가족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현병을 가진 분들이 모두 위험한 건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와 약물을 잘 복용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우리 애가 좀 나아졌나 하며 약을 끊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 교육을 받기 전에 약을 끊어서 다시 재발하여 아들이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약봉지를 들고 집을 나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집을 찾아왔는데 실종 신고를 내놓고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제가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거의 사춘기 때 발병을 하는데 같은 시기에 사춘기를 맞이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대인기피증과 자신감의 결여와 수치심 등을 겪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인식 개선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일을 형제들이 겪지도 않아도 될 터인데 학교 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형제 자매들이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2차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인식 개선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부모로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방금 끝에 말씀하신 그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식 개선 교육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정신장애 하면은요, 일단 많은 분들이 조현병을 생각하는데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신장애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우울장애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경남 당사자 모임 대표이신 우리 박정현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홍보, 계몽하는 인식 개선 사업 활동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 활동은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저명한 인사 및 연예인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남선 씨도 당사자로서 하실 말씀이 네, 인식 개선 캠페인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일부 정신장애인들의 범죄 행위를 가대 방송해서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매도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 네. 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교수님, 우리 당사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셨죠? 네. 이 당사자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우리가 이제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조현병은 그 유병률이 사회적인 어떤 상황, 사회적인 불안, 뭐 이것과 큰 상관이 없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되는데 뒤에 말씀하신 공황장애라든가 불안, 우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사회의 전반적인 불안도와 함께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어떤 당사자의 노력만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사회 구조, 문화를 함께 우리가 바꿔가는 노력들을 국가 또 사회 구성 모두가 함께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국민의 30% 이상이 평생 한 번의 유병률이 있을 만큼 보편적 질환인데도 타장의 영역에 비해서 유독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도 힘듭니다. 근데 사회적 시스템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타장의 영역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적 부분, 특히 치료적 부분에서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또 그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강민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의료적인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잘 말씀해 주실 것이라 보고 저는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을 잘 먹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신장애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걸리는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생애 주기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대사증후군이나 암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신건강검진도 생애 주기마다 포함시켜서 미리미리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2019년도 금연 홍보 예산이 241억이던데 우리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비는 겨우 2억에 불과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당사자 가족 관련 예산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예산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으며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발달장애는 주간보호센터나 직업재활 활동이 지역마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나 직업재활 등의 시설이 경남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신장애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국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발병 초기 불안, 우울, 강박, 공황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빨리 치료를 받으면 중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지만은 경쟁이 심하고 또 제한적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신장애를 가진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저도 복지 전공자로서 정말 이런 거를 3년만, 5년만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제공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10월 10일이 정신보건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였습니다. 근데 우리 강민채 국장님 말씀 중에 생애 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정신건강검진을 정말 꼭 받아야 된다. 아, 정말 이 말씀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의료적 측면 외에도 비의료적 측면의 차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인 회장님, 비의료적인 차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신체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입니다.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검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조항 때문에 유독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되고 실제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장애인은 대신에 별도의 특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작 그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복지에 관한 조항은 정말 빈약하고 설령 복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냥 선언적인 조항이고 정말 빈약하고 설령 복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냥 선언적인 조항이고 본 법안의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은 상당수가 텅 비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서비스되는 복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슷한 유형의 질환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이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빈약한 현실입니다. 그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처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철폐되어야겠습니다. 또한 그 조항이 철폐되기 전에라도 일단 정신건강복지법이 법상 복지 관련 조항이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당장 선진국처럼 복지 선진국처럼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다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디 OECD 국가로서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로서 최소한의 필수적인 그 정신건강복지라도 조속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우리 박정인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어떤 그 분노의 감정이 쏟아 오르고 있음을 조금 느낍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정말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엄태환 교수님 간단하게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혹시 언급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 예. 15조 철폐하는 것은 이제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단순 15조만 철폐해서는 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서 정신장애인들이 충분한 어떤 그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되지 않고 매우 지지부진하다면 제가 아까 이제 거친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차라리 정신의료법과 정신장애인 복지법으로 이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을 나누는 것도 분리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당사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볼 문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제도적 차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윤난순 회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또 차별들이 있을까요? 네, 이미용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결격 조항을 두는데요. 제가 당사자지만 이미용사 등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완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도대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현실입니다. 친한 친구가 일하는 곳이 장애인 회사인데 다른 장애인들은 다 받아주는데 오로지 정신장애인들만 채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무리를 일으킨 소수의 장애인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장애인들마저 매도를 당하는 안타까운 예가 아닌가 합니다. TV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폭력, 폭행과 돌발적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건 정말 차별이 심한 것 같네요. 정신장애인만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을 따야 정신장애인들도 자립을 더 하기가 쉬울 텐데 왜 국가가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폐지 안 하는지 저 사회자로서 저도 조금 화가 납니다. 네, 우리 강민채 국장님도 차별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보험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우리 아이가 장애 등급을 받고 나서
저는 이제 장애인 그 보험을 가입하고 싶었는데 일반 장애인 보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보험도 약간의 제일 첫 번째 항목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나 정신장애인은 거의 대부분 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억울하고 정말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보험이 절실한 우리 정신장애인들인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되는 것은 강력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또 처음 알았네요. 정말 전 국민이 다 듣는 보험의 조항에 정신장애인은 안 된다고. 그럼 정신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지.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사회자로서 이 새로운 사실을 알면서 저도 조금씩 화가 나려고 합니다. 예, 정말 생각보다 곳곳에 정말 차별과 제한이 많네요. 이 차별과 뭐 이런 편견들을 다 얘기하자면 오늘 토론회 시간이 짧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네. 제가 부가 질문으로 하나 묻고 싶은데 네. 그 당사자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네. 때로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가족으로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가족과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 약물 부작용에 의한 고통과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고 갇혀있어 속박이 되고 휴대폰도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면회마저도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이 아픈데 가족으로부터 분리돼가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창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홀로 방치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은 입원 치료보다는 심리 치료나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쉼터 등이 많이 생겨나서 가족 안에서 병원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폐쇄된 공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몇 달, 네. 때로는 몇 년간 갇혀 있으면 그냥 정신장애가 아닌 사람도 정신장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시스템을 좀 구분해서 네. 하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또 방금 든 생각이 정말 집에서 네. 통원을 하면서 네.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치료와 심리 상담을 네. 하실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정말 많이 네. 생겨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가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거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또 그 지체 장애인들, 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그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네, 참 네,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정신장애 주간보호센터는 없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그냥 지체장애, 발달장애 있는 곳에 정신장애가 같이 네, 섞여서 예.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 소위 말로 말하는 왕따, 예. 배제를 좀 받는다고 정말 네. 서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전문 주간보호 서비스 센터. 네.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박정인 회장님, 그 당사자 자조 모임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정부와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자조 모임을 하면서 난감했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자조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당사자 모임 장소 제공과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신 분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홍보 계모하는 인식 개선 사업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에 국민 누구나 알만한 유명하거나 저명한 인사들도 참여해 주신다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조현병이 희귀 질환도 아니고 국민의 약 1% 정도에서 발병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 그런
질환이라 그런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가족 중 당사자인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 연예인, 전현직 국회의원들이나 본인, 가족이나 당사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인식 개선 홍보에 나서주시고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현병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런 분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대해 국가와 사회가 그분들이 방치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확고한 응급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현병은 증상이 심할 때는 신체 질환이나 다른 정신 질환과 달리 자신이 아프다라는 인식, 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병식이 없습니다. 그 점이 참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진한 고민과 토론, 그리고 선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대중들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약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들 중에서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면 한 분 정도 듣고 싶습니다. 윤난솜 씨, 혹시 가능할까요? 네, 제가 병이 난 후로 30여 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가족들은 저 때문에 귀신 들린 병이라 해서 굿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절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제라고 해서 예수제도 올리고 그러는 동안 가산을 탕진하고 제 병으로 인해 가족들이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치료받고 있으며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의원님이 밥을 사주셔서 볶국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강박 증상 때문에 생선을 못 먹었는데 오늘 정말 시원하고 맛있게 볶국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79세인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 윤남선 씨가 생애 처음으로 도전을 해서 국 한 그릇을 다 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정말 정하면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하다가 한번 그러면 일반 반찬만 먹으려 했는데 다 한 그릇 다 먹고서는 시원하고 맛있다고 그러길래 오늘 처음으로 첫 도전을 했는데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대요. 제가 그 윤남선 씨 어머니를 한번 뵌 적이 계신데 정말 연세가 많아도 열정적이시거든요. 오늘 어머님이 윤남선 씨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그 방송에 토론자로도 나오고 생전 처음으로 생선 보글국도 먹어보고 오늘 어머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처한 환경은 경제, 직업, 고용률, 급여, 복지 혜택, 주거 형태 등 정말 여러 분야에서 타 장애인보다 월등히 열악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치매처럼 정신장애를 국가 책임자로 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이거는 공식적은 아닙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장애인복지법 15조의 7폐와 관련한 어떤 뭐 구두 약속을 해 주셨다는 제가 소식도 들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정부나 국민들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박정현 회장님. 예, 네. 당사자의 강제 입원이 아닌 인권적이고 친화적인 치료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한 응급 시스템 외에 쉼터, 주거시설, 취업, 동료 상담 등 당사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선택지와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함께하는 사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남선 씨도 한 말씀.
우리 장애인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병원과 집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정신장애인들이 머물면서 재활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심신의 안정을 누리고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특히 더 안타까운 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감금이 되고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입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겠지만 묶이고 주사를 놓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약물이 치료가 잘 되고 회복이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의 약은 잠을 재우고 힘을 빼며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심합니다. 눈이 올라가고 침이 흐르고 다리를 떨기도 하고 마비가 와서 사지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며 목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보다 나은 좋은 약들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증상이 호전되고 완치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을 하루빨리 개발해 주세요. 네. 우리 아까 그 윤난선 씨가 30년 정도 그 복용하셨다고 했는데 아까도 여기 시작하기 전에 다리를 막 떠시길래 추운가 보다 했는데 정말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중년이 되어가는 나이까지 수십 년의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정말 편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 개발, 왜 이런 것들에 우리 국가의 이 어려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엄태한 교수님, 예, 우리 그 방금 좀 전에 국가에 바라는 것 중에 응급 의료 시스템, 예, 그리고 퇴원 후에 서비스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잠만 막 오는 이상한 이런 약들을 평생을 먹어야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응급의료 시스템, 퇴원 후 서비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당사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해할거나 아니면 또 타인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경우의 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뭐 응급 입원을 이렇게 그걸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응급 입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응급 입원을 하더라도 응급 입원을 한 이후에 그것이 매우 장기적으로 그냥 입원으로 가버리면 되지 않고 그래서 입원 기간이 단기간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 어떤 구조 문화들이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입원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번 입원하게 되면 뭐 몇 개월 이상, 뭐 수년 이렇게 입원한다고 하면 누구나 입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시스템 위에 또 그런 문화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잠깐 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 길로 병원에서 몇 달간, 몇 년간 나와주를 못한다는 이런 불안감이 우리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있다면은 당연히 입원을 안 하려고 하겠죠. 언제든 갔다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 정말 필요하다. 뭐 우리 강민태 국장이 옆에서 내내 하시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십니까? 아들도 병원에 갈 때 약을 타러 가거든 2달에 한 번씩요. 네네. 그러면 병원에 딱 들어갈 때부터 다리를 탈탈탈탈 떨어요. 온 몸을. 그래. 왜 그러노 이러면 엄마가 입원시킬까 봐. 의사 선생님하고 둘이서 내가 잠깐 어떤 때는 기성이 없을 때 의사 선생님 탈리하게 있었죠. 기성이 밖에 잠깐 나가 있을래 이러면 엄마하고 의사 선생님 둘이서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지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마음을 못 놓고 탈탈탈탈 떨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든지. 근데 불안이네. 예, 이제 병원 갈 때 미리 안정을 시키거든요. 이상 입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입원하게 되면 너한테 반드시 네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래 입원시키러 갑니다.
말씀이 없겠다 하시더니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엄태학 교수님 일부에서 그 발표를 하시면서 조금 우리 2부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하셨는데 뭐 시간적으로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간략하게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네. 예, 특별하게는 이제 없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당사자분들 또 이제 가족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제가 뭐 전문가라고 뭐 이렇게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또 가슴이 와닿는 것도 많고 또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그 국가의 지원, 뭐 다르게 말하면 세금을 좀 더 많이 충분하게 이게 지원해서 뭐 이제 경남의 경우에는 전국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 어떤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따라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서로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강민채 국장님이 앞에 얘기하셨죠. 금년에 예산에 120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그런 거를 보면은 얼마나 이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그게 인식이 좀 덜 돼 있다는 거를 이런 것부터 이제 느끼게 되네요. 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 발제자에게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네. 예. 이상으로 그 발제자와 토론자들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정신장애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정말 많은 공감대가 확장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해 본다면은 먼저 전 국민의 30% 이상이 평생 한 번의 유병률이 있을 만큼 정신장애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잘못된 법령 개정에 적극 앞장서고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탈시설화 정책으로서의 전환과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재활 서비스와 치료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당사자와 가족,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발제 수고해 주신 우리 엄태한 교수님과 본인들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박정현, 윤남선, 강민채 토론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시청하시며 댓글과 격려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눈 솔직한 이야기들이 전국적인 메아리가 되어서 정부와 지자체에게는 정책 전환의 시금석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되는 계기를 소망하면서 정신장애 인식 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 부산, 울산, 경남 권역별 공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